윤석열 대통령이 대학개혁을 지시했습니다. 또 사교육비 대책으로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했습니다. 부자교육청 가난한 대학 오늘은 교육청이 돈을 펑펑 쓰는 이유 짚어봤습니다. 한 해 배정받은 예산을 다 쓸 경우 최대 100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 10개 교육청이 예산 수백억 원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계는 개별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 추가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 축제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지만 인파와 차량에 막혀 구급차가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응급실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경북의 하천에서 악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우리나라 자연환경에서는 악어가 서식할 수 없어 애완용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이 손흥민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일 첫 승 도전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며칠 저희가 지방대학의 재정난을 포함해 대학 교육 현장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보도를 이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 보고 자리에서 강도 높은 대학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대학과 기업 간 그리고 학과 간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고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9는 여러분과 함께 교육 문제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전역에 9개의 캠퍼스를 운영하며 최고 수준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미텔 슈탄트대는 지역 기업의 요구에 맞춰 학과를 개편하고 기업의 전문가들이 직접 교수로 활동합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브라운대는 50여 년 전부터 모든 학부생이 전공 없이 입학해 자신만의 커리큘럼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 산업 그리고 전공의 벽을 허문 대표적 사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개혁의 방향을 벽 허물기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융합시대인데 벽을 깨야죠. 벽을 깨고 그 혁신을 해가는 대학들은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을 지역산업 생태계와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주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부는 또 복지부로 나눠져 있는 아동돌봄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대통령은 특히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수능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교육 대책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능 출제 방향까지 언급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학교 수업만으로는 입시를 치를 수 없다는 교육 현장의 불만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태희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윤지영 씨. 학습지 2개에 학원 3곳을 보내지만 충분치 않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수능에 맞게 아이들 공부를 학교에서 더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학교 시험만 열심히 하면은 아니에요. 그것만 믿고 따라갔다간 아이들은 벌써부터 하고 오거든요. 학원에서 선행학습 같은 거. 윤 대통령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는 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이라며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이냐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수능이 쉬워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문이 교과서 내에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국어가 조금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교총은 사교육 경감 대책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번 주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문제로 이어갈 텐데 오늘은 단독 보도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시도교육청이 쓰지 못하고 쌓아놓은 돈이 20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은 이미 전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쓴 시도교육청은 다음 예산 편성 때 보너스를 받고 반면 적게 쓴 곳은 예산을 깎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억지로라도 돈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10개 시도교육청이 받아간 올해 추가 예산이 무려 575억 원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예산 낭비 실태를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림막이 쳐진 건물 입구에 휴관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화장실, 냉난방기, 도서 대여실 리모델링 공사로 다음 달까지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낡은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입구에 그 조경 포함이 돼서 조경 등 외부 환경 개선 중인데 조경 전체를 하는 건 아닙니다.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문제는 같은 곳을 너무 자주 공사한다는 겁니다. 시도교육청들이 예산 소진에 매달리는 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현행법상 예산의 96% 이상을 쓰면 2년 후 최대 100억 원을 보너스로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 10개 시도교육청이 인센티브 575억 원을 받았습니다. 반대의 경우엔 예산이 깎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인천교육청이 미처 못 쓴 예산을 기금에 잠시 넣어두는 편법을 써 올해 75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다 보면 굳이 꼭 써야 되지 않을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이렇게 쓰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 구조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교육교부금 전반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자,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해당 교육청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죠. 돈은 돈대로 쓰면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야말로 혈세가 줄줄 새는 겁니다. 그래서 떠오른 대안이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아예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자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더 자세한 배경은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때 정교주 출신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후보가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점퍼를 입고 출정식을 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수 진영의 최기훈 후보는 빨간색 점퍼를 입고 유세차에 올랐습니다. 인천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 단일 후보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걸고 교육감 후보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지만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무늬만 정치 중립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던 교육감 선출 방식은 간선제를 거쳐 2007년부터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후보자 난립으로 학생 1인당 연 100만 원 수당 지급, 1인 1 스마트기기 무상보급과 같은 선심성 공약이 난무합니다. 선거 와요를 막고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심성 공약이라는 거는 자칫하면 교육을 왜곡시킬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러닝메이트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함정일 수 있다. 미국은 25개 주에서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고 프랑스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부자교육청 가난한 대학 시리즈를 마치면서 오늘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대구시 교육감과 영남대 총장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저희가 지적한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도 하죠. 자,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돈은 사실 좀 남아 도는데 교육은 오히려 퇴보하는 현실을 며칠 동안 저희가 지적했는데 대학 총장도 하셨고 또 교육감도 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그 교육 재정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필요 조건이죠. 예. 그러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결국은 필요 조건의 교육 재정과 함께 우리 교육 현장의 열정과 헌신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학부모나 지역 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교육력이 향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내국세의 20%를 자동적으로 교육교부금에 할당하는 제도가 5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습니까? 개혁을 해야 될 때가 됐을까요? 우리 콩나물 교실을 해소한 게 이제 이 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보면은
학생 수 줄었는데 교육 재정 교부금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예. 왜냐하면 세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예. 이 세수는 굉장히 계절적 요인이 대단히 큽니다. 예.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저는 8년 교육하면서 6년을 적자 재정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갚아야 되는 구조인데 아마 올해 내년 지나면은 25년 되면 또 마이너스 재정으로 돌아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 재정이 남아돈다는 문제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문제인데 OECD 국가에 비교하면 우리 유초중등 교육 현장의 인프라스들이 좀 50%가 되질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들 저체력 현상이 굉장히 문제인데 황사가 닥치면 체육 활동을 못 합니다. 예. 그러면은 체육관이 있어서 실내 체육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강당하고 체육관이 구분이 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체육관도 없고 강당도 없고 복합 건물 있는 것도 한 전국적으로 한 60-70%. 그러니까 이게 교육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 직선제로는 폐단도 있고 포퓰리즘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이 참 교육 현장이 정말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정말로 필요한데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그렇죠. 너무 경직되게 운영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투표에 표가 되는 쪽으로만 많이 활용되는 예.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해 뭐 저희 교육금이 한 8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교육청은 상당히 돈이 남는 곳이 많고 대학 교육이라든지 또 영유아 보육에는 좀 부족한 곳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이 부분의 재원이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고등교육 재정이 유초중등 재정에 비해서 열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2008년부터 반값 등록금 제도가 도입됐고 예. 또 2008년부터 지금까지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인데 그 간극을 지금까지 메꿔주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반면에 이제 유초중등은 풍부하다 하지만은 제대로 쓰여질 곳에 못 쓰여지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화 되고 가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로 따진다면은 유아 무상교육이 더 시급했는데 이런 것에서 선호가 좀 바뀌었다. 이런 문제는 정말 뼈아픈 지적이죠. 유아 교육은 이미 교부금을 가지고 누리 과정이라든지 유치원에 지원을 해줬는데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유아 무상교육을 하루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대학 교육은 지방 대학들은 물론 재정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또 좀 거칠게 표현하면 망해야 할 곳은 망해야지 교육 개혁이 이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육 현장에서 지금 모든 대학을 살려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건 너무나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대학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시행했던 폐교를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설립자들이 공로금을 준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대학 스스로가 학교를 폐교를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학교 문을 닫더라도 그냥 몸만 나가는 그런 몸만 나가야 되죠. 아무것도 뭐 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사립대학들은 학생은 모집 중지를 하면서 법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있는 형편. 그러니까 그 대학의 중고등학교 같으면은 그 경비를 다 부담을 해줘야 되니까 실제로 한 1, 2년 동안에 학교 운영비를 가지고 그런 공로금을 줄 수도 있는 현상인데 거기에 교육 경비가 더 줄줄 새는 부분들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 리포트를 보면 지자체와 교육감 그리고 기업이 하나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아마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제도 제가 원래 2010년에 교육감 입법할 때 이 제도가 있다고 설득을 당해서 입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위헌이다 해서 없어져 버렸고 정책 공조도 안 되어 버렸고 그래서 이런 법률 개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어쨌든 뭐 정당 후보로 뽑히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이념적 성향이 좀 다른 경우에는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반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일차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실제로 교육 자치라고 하지만은 교부금을 예산 편성하는 자율권은 있다 하더라도 교육 과정을 교육감들이 손을 하나도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표준 교육 과정을 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프랑스식의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을 하고
우리가 보수 정권을 세우면 보수 교육을 하는 것이고 예. 진보 정권을 선택하면 진보 교육으로 가는 거죠. 이러면 교육 현장이 저는 훨씬 더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좀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면서 교육의 질이 쓰는 돈만큼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문제점은 지금 교육 당국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교육감을 해서 정말 뼈아픈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교육 문제를 자꾸 여쭤봤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하신 것도 어쨌든 교육계의 경험도 이제 가만히 된 것 같은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지금 며칠 뒤에 이제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혹시 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들도 좀 고민을 하시는지요? 그럼 7월 10일 날 이제 우리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하게 되는데 지방시대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두 축을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교육개혁이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는 어떻게 교육개혁을 통해서 수도권에 많이 집중된 기능들을 지방도 함께 국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하여튼 교육개혁은 국가 미래와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이번 정부가 됐든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개인별로 손해를 끼친 정도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대 책임을 지우던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의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워져서 지금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효과가 있을 거란 지적이 많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공장을 278시간 동안 불법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원 4명을 상대로 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은 노조원도 노조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구액 20억 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에 끼친 손해는 노조원 개인별로 따져야 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와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파업 참여 정도 등을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원의 배상 부담을 완화해준 셈입니다. 형평의 원칙상 재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조합원들의 책임 제한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취지인데 법이 입법되지 않아도 판례가 생겨 사실상 같은 효력을 내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불법 파업으로 생산 라인이 멈춰 생긴 손해도 노동자들이 추가 생산을 통해 회복했다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도 처음 판결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이번 판결에 대해서 산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책임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기업 입장에선 엄청난 피해를 봐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입장은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쿄를 점거한 노조가 50일 넘게 파업하며 회사 추산 8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옛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지급 여력을 고려해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안타깝게 합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불변차가 크고 민영산 면책 관련해서는 남은 과정을 남겨놨다. 하지만 노조원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로 따져야 한다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파업 손배소 당사자인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이 아쉽다며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도 잇따라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상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이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현대차 손배소 파기환송에 이어 쌍용차 파업 배상의 감액까지 노동계 손을 드는 판결이 잇따르는 상황. 다시 이 문제를 좀 바로잡기 위한 계기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여당에선 대법원 결정이 편향됐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명분을 주기 위해 사법부가 기꺼이 정치의 시녀가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닮은 꼴 손배소에 내려진 대법원의 판단에 산업계는 불법 파업이 노동 현장 전반으로 퍼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을 바꿔서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내서 걷기로 하자 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KBS의 수신료를 지켜주기 위해서 법을 바꾸겠다는 거죠. 민주당의 속내는 뭔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내 따로 걷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자 민주당은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길들이는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땡전 뉴스를 땡윤 뉴스로 만들고자 하는 기도는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당장 당 지도부는 KBS 수신료를 종전처럼 전기요금에 포함해 걷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방송법 상위법으로 올려가지고 이 부분을 막는 방법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무너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법 67조에 통합징수를 명문화하는 구절을 넣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실제 민주당 소속한 과방위원은 통합징수할 수 있다는 문구를 확실하게 넣는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면 당장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과방위와 법사위를 넘어야 하는데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폭주입법 시리즈라고 반발했습니다. 다수 의석으로 또다시 입법 폭주를 감행하려 해도 여당 상임위원장 이전에 국민적 저항에 먼저 부딪히고 하지만 167석의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처럼 다른 야당까지 끌어들여 18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개정안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 있어 KBS 수신료 징수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질주를 멈추고 15개월 만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쳐 우리 금융당국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다음 달에는 우리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리던 미 연준이 잠시 쉬어가기를 결정했습니다. Today w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2년여 만에 최소폭으로 상승하고 고용시장 과열이 진정되는 등 고금리 효과가 발휘됐다는 판단에 15개월 만에 숨 고르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방점은 추가 인상 예고에 찍혔고 Nearly all committee participants view it as likely that some further rate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this year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over time. 시장은 이런 매파적 동결이라는 점에 더 주목했습니다. We're going to take a little bit of a pause. We want to see if this medicine has worked. They're not saying their job is done. 한미 금리 차는 하반기에 다시 2.2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도 있게 된 상황. 한국은행은 추가 인상 암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승원 부총재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추가 인상의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신체 우려, 최근에 PF 시장도 그렇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릴 수는 없고요. 여기서 내려버리면 이제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 절실한 경제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화 사이에서 한은의 외줄 타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중국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방금 전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한 수 위의 기량을 선보이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아시안게임 3회 연속 금메달에 한 걸음 또 가까워졌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방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중국은 와일드카드 3명을 모두 포함한 최정예 멤버로 맞섰습니다. 선수비 후 역습으로 나온 중국을 상대로 대표팀은 시종일관 경기를 주도했지만 중국의 거친 파울과 밀집 수비에 번번이 막혔습니다. 오히려 전반 44분
역습에 이은 상대의 날카로운 패스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황선홍호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공격 라인 4명을 전부 교체하며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교체 카드는 적중했습니다. 후반 6분 엄원상이 결국 중국 만리장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김봉수가 날카롭게 찔러준 패스를 엄원상이 뛰어들어가며 골키퍼 키를 넘기는 감각적인 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엄원상은 3분 뒤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며 정우영의 침투 패스를 그대로 골로 연결했습니다. 여기에 정우영이 후반 15분 측면에서 잡은 공을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사실상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후반 17분 중국은 오심 끝에 만회골을 넣었지만 승부를 뒤집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23세 이하 대표팀은 2012년 이후 단 한 번도 패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공안증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는 19일 중국과 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클린스만호는 내일 남미의 강호 페루와 A매치를 치릅니다. 비록 주장 손흥민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지만 우리에게는 차세대 간판 이강인과 황희찬이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화끈한 공격 축구로 첫 승을 신고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페루전이 열릴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선수들의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난달 탈장 수술을 받아 컨디션 회복에 집중했던 손흥민도 스프린트 훈련까지 무리 없이 소화합니다. 손흥민의 경기 출전 의지는 강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일단 손흥민을 벤치에 앉힌 뒤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난 3월 A매치에서는 손흥민 프리롤로 공격력을 극대화했는데 이번에는 이강인과 황희찬 등 막강한 2선 공격수들을 앞세운 화끈한 축구를 예고했습니다. But I think we have fantastic players being behind Sonny. We have Ichan now is back. Was important. He was not available in March. 주전 경쟁이 가장 치열한 최전방 공격수들에게도 자신감 있는 슈팅을 주문했습니다. 공격수들한테 이제 계속 무조건 전방에서는 무조건 일단 슈팅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일단 박스 지역 들어가면은 4명, 5명은 있어야 된다. 페루는 피파 랭킹 21위로 27위 한국보다 높습니다. 한국은 페루를 상대로 2번 만나 1무 1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등 핵심 선수들의 공백은 불가피하지만 클린스만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첫 승을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요즘 지역에서는 축제가 한창이죠. 인기 좋은 축제에는 몇만 명씩 인파가 몰려서 사고도 우려되는데요. 한 지역 축제에서 응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구급차는 인파와 차량에 막혀서 환자가 있는 곳에 진입하지 못했는데 설상가상으로 현장 응급실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개막한 춘천 닭갈비 막국수 축제장입니다. 개막 첫날 밤 9시 반에 열린 불꽃놀이 행사 중 60대 A씨가 눈에 폭죽 탄피를 맞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뭔가에 맞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한쪽 눈이 많이 안 보이시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축제장 진입로는 관광객들 차량에 막혔습니다. 다급한 대원들은 구급차에서 내려 응급 환자가 있는 곳까지 500m 정도를 달려갔습니다. 너무 막혀가지고 구급차가 가까이 있어도 차가 그렇게 막 갈 수 없는 상황. 야간 불꽃놀이가 밤늦게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현장 응급실은 밤 9시에 문을 닫았고 현장 통제 인력은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인파 관리가 소홀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통제선을 무시한 관광객들이 많아 인파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잘 피해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축제위원회는 오는 주말까지 주차 요원을 늘리고 현장 응급실도 연장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운전자를 시민과 경찰이 합심해서 붙잡았습니다. 이 시민은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100km로 달아나는 차량을 뒤쫓았는데 추격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이성진 기자가 영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경찰이 차량에 다가가 하차를 요구하자
도주국이 시작됩니다. 창문을 내리는 순간부터 술 냄새가 확 나고 그다음에 얼굴이 빨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확인이 되니까 42살 A씨가 몰던 도주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유턴까지 서슴지 않는 등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펼치며 달아납니다.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달아나는 바람에 경찰이 추격에 어려움을 겪는 순간 이 광경을 목격한 정종일 씨가 오토바이로 도주 차량을 바짝 추격합니다. 추격 과정에 도주 차량에 받친 정 씨는 바닥에 쓰러진 와중에도 경찰에 도주 방향을 알렸습니다. 한 2주 정도 하고 어깨하고 무릎에 타박상하고 경찰 차량이랑 도주 차량이랑 거리가 좀 있어갖고 쫓아가게 됐습니다. A씨의 도주극은 양산 시내 5km 구간에서 이어졌습니다. A씨가 운전하던 승합차는 이곳에 주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A씨는 차를 버리고 길 건너 공원으로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 차량 검거를 도운 건 2년 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경북의 한 하천에 악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연환경에서는 악어가 서식할 수 없어서 오인 신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신고를 한 필리핀 근로자들은 분명 악어였다고 자신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심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북 영주의 한 하천입니다. 주민들이 긴 막대로 숲을 곳곳을 내리칩니다. 악어가 나타났던 곳에 돌덩이까지 던져봅니다. 전년 반응이었다. 이 하천에서 악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13일 저녁 7시쯤. 다리를 건너던 주민을 포함한 5명이 물고기를 구경하기 위해 다리 밑을 내려다보다 악어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길이 1m 정도의 악어가 10초 남짓 헤엄을 치다 사라졌고 이후 40분 넘게 하천을 살폈지만 악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길쭉한 이제 악어 같이 생긴 게 이렇게 한 10초 정도 헤엄쳐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악어를 굉장히 잘 접하잖아. 얘들이 악어다 하니까. 영주시가 즉시 수색에 나섰지만 사흘째 악어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연 환경에서는 악어가 서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악어가 맞다면 가정에서 키우던 애완용을 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견디지 못해요. 길에다가 이제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다든가. 영주시는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 악어의 습성을 고려해 열화상 드론을 이용한 야간 수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올해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우려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반지하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해 수해를 겪은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1년 동안 대체 뭘 한 건지 한심한 지경이었습니다. 지난해 무너진 제방이 내년에나 복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구자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나흘 동안 쏟아진 600mm 폭우에 제방과 도로가 무너진 경기도 여주의 한 마을입니다. 1년여 만에 이 마을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해 이 다리를 덮친 바위들은 치워졌지만 하천 제방은 지금도 곳곳이 무너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올해 장마 전까지 복구되긴 어렵습니다. 또다시 장마철을 맞은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걱정되는데 이제 예상으로는 7월 달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입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거든. 지난해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포항과 경주 일대도 복구가 더딥니다. 포항 냉천은 무너진 제방에 마대만 쌓았고 붕괴 위기를 맞았던 경주 왕신저수지는 흙을 채우고 비닐만 덮어놨습니다. 물이 만약에 넘는다고 했을 때는 저건 무용지물이거든요, 사실. 비가 왔을 때 토사가 유실되지 말았고 하는 정도밖에. 하천 제방이나 저수지를 개선 복구하려면 설계와 입찰 등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정비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나 이런 거 올해 장마는 지난해보다 강수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 절차에 발목 잡힌 수해 복구에 주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만 갑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5개 종목의 주가가 한꺼번에 폭락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운영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출국 금지도 내려졌습니다. 카페 운영자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준영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폭락의 배경으로 지목된 주식 투자 카페 운영자 강모 씨가 올린 글입니다. 주주 행동주의의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며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번 폭락은 소형주 대출을 제한하고 만기 연장을 막은 증권사 때문이라며 반대 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증권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빚을 내 투자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유통 물량에 비해 주가가 3년에 걸쳐 수백 %씩 오르는 등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일단으로는 유통주식수 대비 가격 변동성이 크거나 일평균 거래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융당국도 주가 폭락 이전부터 시세 조종을 의심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불공정 거래 조사 전담 인력 17명을 확충하는 등 불법 리딩방을 연말까지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악하고 사용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거래 정지를 할 수 있었다는 점,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강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올 여름 휴가는 해외로 나갈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은데요. 문제는 비행기 값입니다. 성수기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떠나자니 직장인 한 달 월급으로는 부족한 건데요. 언제쯤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돌아갈지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여름 미국에 사는 동생을 보러 가기 위해 항공권을 알아보던 손효정 씨. 부부가 함께 탈 왕복항공권 2장과 교통비를 더해보니 1,000만 원 남짓한 여행 경비가 부담돼 결국 생각을 바꿨습니다.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성수기 좀 피해서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항에는 남들보다 일찍 가까운 해외로 떠나는 이른바 가성비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보기는 했는데 항공권이나 이런 금액들이 저희가 가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어가지고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직접 검색해봤습니다. 여름 성수기 미국 왕복행과 이번 달 말 필리핀 왕복행 티켓값은 많게는 20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여객 수요가 폭발하면서 항공권 판매는 2019년보다 40% 넘게 늘었는데 장거리 노선은 운항 횟수가 회복되지 않아 티켓값이 30에서 40%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룹 항공권은 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공급석이 증대가 돼야지만 그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코로나 이전의 9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했지만 금티켓으로 불리는 높은 항공권 가격은 여름 성수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렇게 비행기 값 때문에 해외여행 꺼리는 분들 많은데요. 일부 항공사가 특가 티켓을 내놓으면서 여행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인데 허위 과장 광고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4년 만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김연아 씨가 선택한 여행지는 일본 후쿠오카입니다. 지난 3월 한 저가 항공사가 가격 할인 이벤트를 통해 왕복 10만 원대 티켓을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가격 최저가 순서대로 쭈루룩 나열했을 때 제일 가격이 저렴했고 시간대도 가장 일 끝나고 반차 쓰고 가기 좋아가지고. 저가 항공사들은 이번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일본과 동남아 노선에서 특가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고객 유치에 나선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억눌린 여행 심리가 회복이 좀 되면서 합리적인 운임으로 항공 여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부 외국 항공사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유럽 노선에서도 특가 상품을 판매 중이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도 전자석에 확대하는 등 서비스 폭도 넓혔습니다. 하지만 특가 항공권이란 광고 내용과 달리 각종 옵션이 붙어 실제 구매 비용은 광고했던 액수보다 50% 이상 늘어나기도 하고 여행객이 선호하는 시간대가 아닌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용을 해보려고 많이 찾아보긴 했었는데 이게 황금 시간대가 대부분 없더라고요.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허위 광고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8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한미 합동 화력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한 군대만이 자유와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며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강조했는데, 그런데 그 직후 북한이 비판 성명을 낸 뒤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남한 수도권 전역에 포를 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서 사격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 터지자 하늘에서는 탱크 킬러로 불리는 아파치 헬기가, 땅에선 K2 전차가 즉각 대응에 나섭니다.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의 F-16, 그레이 이글 무인기 등 첨단 전력도 총출동했습니다. F-35 전투기가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 주요 시설을 사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1951년 미군이 포천에 조성한 승진 훈련장에서 실시된 한미 합동 화력 훈련 모습입니다. 올해로 12번째인 이번 훈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관했는데 현직 대통령이 훈련장을 찾은 건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첨단 전력 610여 대와 한미장병 2,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적이 넘볼 수 없는 강한 군대를 강조했습니다.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선물한 선글라스를 끼고 K808 장갑차와 천무 등 한미 양국군의 무기를 둘러봤습니다. 탄총 조준 사격 드론입니다.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한 드론입니다. 북한은 국방성 대변인 명의 입장을 내고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는 도발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반발한 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민주당 의원 7명이 오늘 중국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하필 이 시점에서라는 논란이 적지 않은데 또 하필이면 첫 일정이 중국 공산당 선전조직 대표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에 쓴 논문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외교의 기본은 상대국의 정부와 민중을 이간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라는 의문과 안타까움이 끝내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7명이 출국장에 들어섭니다. 이들은 5박 6일 일정으로 시안과 티베트를 둘러볼 예정인데 문화 교류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만나고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치적 만남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방중단은 첫 일정으로 한반명 차얼월 학회장을 만났습니다. 이 학회는 외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 활동을 주도하는 핵심 선전 조직입니다. 해외 민간 교류 활동을 하기 위한 학술 기구인데 자국의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특히 한반명 회장은 지난 2013년에 쓴 책에서 상대 국가의 정부와 민중을 이간질해 중국에 유리하게 만드는 게 외교의 기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방중단은 인민해방군 정치공작부와 긴밀한 관계인 중국 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도 만났고 올해는 분리독립 문제로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티베트도 들를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비용까지 대주면서 야당 의원들을 초청한 건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야당 쪽은 우리가 끌어들이자 이런 전략적 판단을 중국 공산당이 했을 거고 그런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 순회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앞서 중국을 방문한 민주당 민생경제위원회 의원들에게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안방 조공에 이어 원정 조공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외유 한번 하려고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그리스 해안에서 난민을 태운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최소 7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어선에는 규정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승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참사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구조대가 로프를 타고 선박으로 내려갑니다. 곧이어 한 남성을 헬기 위로 끌어올립니다. 현지 시간 14일 새벽, 그리스 남부 해안에서 난민 수백 명을 태운 배가 강한 바람에 뒤집혔습니다. 리비아 토브루크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던 배는 엔진 고장 신고를 접수한 지 15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이번 참사로 최소 79명이 숨졌고 현재까지 100여 명이 구조됐지만 실종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Έχουμε προετοιμαστεί, μαθαίνουμε, δυστυχώς ο αριθμός των νεκρών μεγαλώνει. 정확한 침몰 원인은 조사 중인데 그리스 해안경비대는 25에서 30m 길이 어선의 갑판까지 사람들로 가득 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750명이 탑승해 있었고 아무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Πολύ φοβάμαι ότι θα είναι και μεγαλύτερος γιατί ήταν μεγάλος ο αριθμός των επιβαινόντων στο σκάφος, πολύ μεγαλύτερος από τη χωρητικότητα που είχε το συγκεκριμένο πλοιάριο. 탑승자 대부분은 이집트와 파키스탄, 시리아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유엔은 올 한 해만 난민 7만 2천여 명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향했는데 1,000여 명이 침몰 사고로 숨졌다고 집계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한국의 1세대 추상화가 고 하인도 화백의 예술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1회 하인도 예술상의 첫 수상자로 김현식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김 작가는 한국의 정서를 살리고 평면 속의 입체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김현식 작가는 생면 추상이라는 새로운 동향을 만들어낸 고 하인도 화백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단색화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졸고 있던 저의 꿈을 다시 깨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적어도 어떤 작가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국의 정서를 상징하는 오방색 위에 그려진 무수한 선들. 바이올린이나 검은고의 현 같은 선들은 들여다볼수록 입체감과 깊이가 느껴지는 김 작가의 평면 조각 작품입니다. 캔버스 위 접착에 사용되는 에폭시 레진을 발라 말린 뒤 딱딱하게 굳은 표면을 송곳이나 칼로 긁어내고 다시 레진으로 덮는 과정을 반복해 완성된 작품들은 2차원의 평면에 첩첩이 쌓인 입체감을 담아내며 우리에게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원본이 없어진 그런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꾸로 이런 시대일수록 근원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고 본질에 대해서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번 수상 기념전에서는 김 작가의 대표작인 비욘드 더 컬러 연작을 비롯해 무수한 현들을 캔버스 밖으로 끄집어낸 설치 작품도 처음 공개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The very thing that we fear is what may save us. We've run out of time to be afraid. 거장 올리버 스톤 감독은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고 빠른 원자력 발전이 가장 분명한 기후위기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달엔 한국에 와서 할리우드를 비롯한 영화계가 원자력과 원자폭탄을 혼동해 공포를 키웠다고 했죠. The industry, it created a nuclear disaster to end the world, so to speak. This is all sensationalism, and unfortunately, storytelling has lent itself to that. We gotta wake up now.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판도라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했죠. 탈핵 시대로 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하면서 1,368명이 사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들은 대부분 해일에 휩쓸리거나 대피 중에 숨진 사람들이고 방사능으로 숨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원전 사고를 두둔해서도 안 되겠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죠. 성주 사드 배치 논란 당시 반대단체와 민주당은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성주 참외는 전자레인지 참외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성주 참외는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면서 소금과 건어물이 사재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물 판매가 지난해보다 30% 넘게 줄어서 수산시장들은 이미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계속 금지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민단체가 오해와 걱정이 공포가 되지 않도록 선동적 가짜뉴스를 철저히 가려달라고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해류를 따라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4, 5년 뒤에 우리 근해에 온다고 합니다.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곳이 하와이와 미국 서부 연안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걱정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원전들이 해마다 배출하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방류량의 10배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서해와 맞닿은 중국 동부 연안 원전들의 배출량은 5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민주당도 이런 사실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귀를 막은 채 장외 집회까지 열어서 공포를 키우는 이유 또한 모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괴담 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광우병과 사드 괴담으로 우리나라와 국민이 입은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물론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모두 괴담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한다면 정부는 최선을 다해 그 불안감을 해소할 의무가 있고요. 과학적 사실만 툭 던져놓고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죠. 국민을 안심시킬 의무는 정부와 여야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사흘 내리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민망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유치한 공방을 지켜보며 국민이 어찌 마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6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이제 제발 그만이었습니다. 대기가 안정되면서 내일은 소나기 없이 온전히 맑은 하늘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여름볕이 내리쬐며 더위의 힘이 부쩍 강해지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이 29도, 특히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33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급격하게 더워지는 날씨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자외선이 무척이나 강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호흡기 약한 분들은 높게 오르는 오존에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이른 아침 운전하는 분들은 안개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실 텐데요. 밤사이 안개가 또 짙어지겠고 일사에 의해 서서히 거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동해안 지역에서도 30도를 넘나들며 오늘보다 많게는 8도가량 높은 곳도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5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